22장 교류 회로입니다. 목차를 보면 첫 번째 교류 전원에 저항말을 연결했을 때, 두 번째 축전기를 연결했을 때, 세 번째 인덕터를 연결했을 때 각각의 전류와 전압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시면 이 단원에서는 용량 리액턴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3단원에서는 유도 리액턴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용어를 정의하고 오매 법칙을 다른 표현으로 알아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런 용어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용어들을 단순히 알고 정의하는 것, 이것을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수학이나 아니면 물리적인 이해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4단원과 5단원에서는 이 여러 가지 배웠던 기본적인 교류에서의 축전기와 인덕터의 역할을 한 번에 모두 사용하는 RLC 회로와 특별한 경우인 교류 회로에서의 RLC 공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회로에다가 교류 전원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그 교류 전원의 기전력 값은 앞에서 공부했던 교류 발전기에서의 유도 기전력으로 E는 E0의 sin 오메가 t와 같이 표현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노란색으로 표현을 했죠. 교류 회로에서의 기전력은 원래 자신의 기전력의 최대값 E0의 그 값의 사인 함수로 표현이 되고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회전하는 각진동수 그리고 t는 시간에 대한 표현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압이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사인 함수꼴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발전소에서 전류를 만들 때 회전하는 진동자를 이용하는, 다시 말하면 회전하는 터빈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죠. 자, 다시 한번 기전력은 우리가 사인 함수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저항 회로입니다. 저항 회로에서 전류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직류면 전류 I는 R분의 V다라고 해서 항상 일정한 값을 갖겠지만 교류에서 흐르는 전류는 바로 사인 함수 값을 갖겠죠. 왜냐하면 기전력 자체가 사인 함수 값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알아보면 먼저 키르히호프 제2법칙에 의해서 E는 IR과 같습니다. 라고 하는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IR을 이항하고 I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쓰게 되면 네, R분의 2가 되죠. 이것은 쉽게는 오메 법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전력 E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직류 전원이면 그대로 E로 끝나겠지만 교류 전원에서는 앞에서 사용했던 기전력에서의 사인 함수 표현꼴을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E가 E0의 사인 오메가 t로 바뀌게 되죠. 그렇다면 전류는 시간의 때 따라서 R분의 E 제로 값을 진폭으로 하여서 사인 함수로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두 개의 그래프가 있는데요. 위쪽에 그려진 그래프는 전압 그래프입니다. 잘 안 보이네요. 네, 전압 그래프입니다. 즉, 전압이 시간에 따라서 E0에서부터 마이너스 E0까지 변하게 되는데 이것은 어떤 한 주기 운동을 하게 되죠.
운동이라는 표현을 했네요. 주기적으로 변하게 되겠죠. 이때 이 저항이나 회로에 흐르는 전류값도 다시 말하면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 저항에 흐르는 전류값은 전압과 동일한 형태로 변화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동일한 형태로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류와 전압의 위상이 같다라고도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전압과 전류 중에서 전류를 이렇게 작은 것으로 표현을 해서 스케일이 다르지만 임의적인 스케일로 전압에 대해서 전류를 좀 작게 표현을 했고요. 앞으로 나올 다른 회로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기억해 줄 것은 전압과 전류의 변화는 위상의 차이가 없고 동일한 형태로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때 교류 회로에서의 전류, 전압, 전력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류의 표현은 방금 얻은 것처럼 I0의 sin 오메가 t, 이때 I0 값은 R분의 E0 값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압은 R분의 I0의 sin 오메가 t라고 해서 이것은 저항에서 걸리는 전압, 즉 저항의 전압 강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저항에서 소비하는 전력이 되겠죠. 그 값은 I제곱 R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I라고 하는 전류를 제곱한 다음에 R을 곱해준 것 뿐이죠.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전류라고 하는 것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고 있는데 그러면 평균적인 전류값은 몇이라고 하면 좋을까요? 네, 평균적인 전류값은 I0의 2분의 1일까요? 아니죠. 사인 함수의 표현은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변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볼까요? 앞에 그림에서 이미 나와 있었었는데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전류는 이렇게 변하죠. 그러면 여기가 I0, 그 다음에 이 밑에가 마이너스 I0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전류가 얼마만큼 흐른다라고 우리가 표현하기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0이 나오기 때문이죠. 자, 마찬가지로 전압도 평균적으로 전압 강하가 얼마가 있습니까? 라고 말을 표현하기가 애매하겠죠. 전압도 마찬가지로 0을 기준으로 해서 커졌다, 작아졌다. 즉 저항에 걸리는 전압 강하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평균을 내도 0입니다. 자, 소비 전력은 다행히도 제곱항이 있어서 0이 되지 않습니다. 소비 전력의 평균적으로 얼마 값입니까? 라고 이제 구해보면 사인 제곱 오메가 t의 평균 값이 나오겠죠. 여기서 가로, 대가로의 삼각형 표시를 한 것은 바로 평균을 의미하죠. 그래서 I0 제곱은 진폭의 최대값이니까 변하지 않고 저항 R도 변하지 않는데 사인 제곱 오메가 t라고 해서 사인 함수의 평균값만 구해주면 됩니다. 근데 사인 함수의 평균값은 얼마가 되죠? 네, 2분의 1이 된다는 것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답은 2분의 1의 I0 제곱 R로서 소비 전력의 평균값은 알게 됩니다. 즉, 교류 회로에서 소비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최대 전류의 소비 전력으로 계산한 값의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류와 전압의 평균값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지금처럼 계산했을 때는 0이 나오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어떤 전류가 흐른다라고 볼 수가 단순한 계산으로는 어렵죠. 이럴 때 우리가 유효값 또는 실효값이라고 하는 것을 씁니다. 영어로는 RMS 값이라고 하는데 루트, 민, 스퀘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직류로 변환해서
똑같은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낼 수 있는 값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직류일 때는 만약에 1A다 라고 하면 여기에서 유효값이라고 하는 것을 교류로 사용해서 뭐 플러스 뭐 1점 몇, 그 다음 마이너스 1점 몇으로 계속 변하고 있을 때 그때의 평균 값이 이 RMS 값이 직류일 때의 값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력값이라고 해서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전류값 또는 전압값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교류 전원을 쓰고 있고 뭐 220V의 전원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220V라고 가정해서 사용하는 전원은 바로 이 시력값 또는 유효값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220V의 교류 전원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220V의 맥시멈의 V0 값이 진폭의 최대 값이 220V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RMS 값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유효 전류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 하면 말 그대로 루트 민 스퀘어를 합니다. 거꾸로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I의 RMS 즉 유효 전류 값은 I 값을 먼저 제곱을 하고 그거에 평균을 낸 다음에 루트를 씌웁니다. 자, 그렇게 하면 위에 전류 I라고 하는 것이 I0 sin 오메가 t가 되죠. 자, 이것을 갖다가 제곱을 하면 I0 제곱 sin 오메가 t 쓰면서 한번 볼까요? 아까 하긴 했었는데 여기 I0가 있습니다. 얘를 제곱하면 I0 제곱에 sin 제곱 오메가 t가 되겠죠. 그것을 평균을 냅니다. 평균을 내면 I0의 제곱에 그 다음에 sin 제곱 오메가 t의 평균이 되겠죠. sin 제곱 오메가 t 평균은 몇이죠? 2분의 1이죠. 2분의 1 I0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값을 갖다가 전체를 어떻게 한다고요? 전체를 루트를 씌웁니다. 루트를 씌우게 되면 결국 I0는 그대로 남고 그 다음에 분모의 루트 2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유효 전류는 I0를 루트 2로 나눈 값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사인 제곱 오메가 t를 평균하면 2분의 1이 된다고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이 다음 페이지에 여러분들 노트를 보시면 참고라고 해서 실제로 어떻게 해서 2분의 1이 되는지를 갖다가 보여드린 것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효 전압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VRMS. 앞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 현상이 나오겠죠? 그래서 VRMS는 루트 2분의 V0가 되고요. 이 값을 루트 2분의 1을 갖다가 계산을 해보면 약 0.707이 나오죠. 왜? 루트 2는 1.414고 1 나누기 1.414 하면 0.707이 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보면 우리가 0.707V0가 유효 전압이다 라고 하면 자, 0.707V0 그러면 이 V0가 몇입니까? 모르는 값이죠. 그리고 이 전체 값이 현재 교류 전원에서 220V를 쓴다는 거죠. 그럼 이항을 해보면 V0라고 하는 그 교류 전원,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교류 전원의 맥시멈 최대 진폭은 약 310 정도가 나옵니다. 310V. 자, 그러면 생각보다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전력을 한번 봅시다. 전력은 간단하죠. 위에 유효 전류와 유효 전압을 갖다가 우리가 이미 표현을 얻어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곱하면 그것이 전력이죠. P는 VI입니다. 그래서 전력의 평균값도 VRMS와 IRMS를 쓰고 그 다음에 그것은 I제곱 R과 똑같으니까 유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I제곱 R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가 I를 구했잖아요. 자, 볼까요? I는 루트 2분의 I0죠. 이걸 제곱하면 2분의 I0 제곱이 나옵니다. 그리고 R을 곱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 결과는 어떻습니까? 네, 이 결과는 앞에서 우리가 구했던 것과 동일하죠. 써놓는 게 좋겠네요. 아니면 표시를 해줄까요? 자, 여기에서 IRMS 제곱 R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아까 어, 구했던 전력의 값하고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유효 값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오매 법칙을 다시 표현할 수 있는데 V는 IR 또는 E는 IR 이 오매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저항에서의 유효 전류와 저항에서의 공급한 기전력과의 관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기전력을 E만큼 RMS 값으로 공급을 해주면 이때 흐르는 전류는 I만큼의 RMS 값을 갖습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참고로 여러분들 교류 전류를 평균하게 되면 2분의 1 I0의 제곱이 나온다는 것을 실제 계산 적분으로 보여드린 것이고요. 바로 평균의 정의죠. 평균의 정의를 간단히 보게 되면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경우를 더한 다음에 그 값을 내가 내고자 하는 평균의 변수로 나누어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을 그래프로 봐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이 사인을 제곱한 거죠. I0의 사인을 제곱한 값이고 이거의 평균 값은 가운데 값이 돼서 이 가운데를 위아래로 완벽하게 대칭적인 것을 볼 수 있어서 평균 값은 절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22장의 소단원 두 번째 축전기 회로와 전기 용량 리액턴스입니다. 처음 정의하는 전기 용량 리액턴스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잘 따라오시면 이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기 용량 리액션스라고 하는 것은 XC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용량 리액턴스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이 X라고 하는 값은요, 변하는 값이에요. 변하는 값이고 이것은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요, 이 회로에서 저항과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저항은 아니에요. 근데 저항처럼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제한하는 역할을 해죠. 그래서 이 XC의 값이 커지면 바로 전류가 잘 안 흐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따져볼 텐데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싶으냐면요. 교류 전원에 축전기를 하나씩만 연결하는 거예요. 교류 전원 하나, 그 다음에 축전기 하나, 그리고 얘네들을 직렬로 연결을 한 거죠. 직렬로 연결했으면 회로의 전류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뀔 거니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전류가 흐를 거예요. 직류 전원의 축전기를 하나만 연결했을 때는 다르죠.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을 때 직류 전원을 축전기에 연결하면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면서 결국 전류가 0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은 바로 축전기에 충전이 더 이상 될 수 없을 때를 말하는 거죠. 완충된 다음부터는 전류가 흐르지 않죠. 근데 이거는 이번에는 교류 전원을 연결해서 지속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교리를 각진동수 오메가로 계속해서 바꿔주게 되면 얘는 계속해서 전류를 흐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류의 크기는 변하겠지만요. 그때의 전류의 크기를 갖다가 표현을 완벽하게 알아보고 교류 전원을 인가했을 때의 전원 기전력 장치의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갖다가 알아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 슬라이드의 목표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회를 흐르는 기전력의 교류 전원의 표현은 이미 알고 있어요.
앞에서부터 오늘 복습하면서 이 표현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한 거죠. 그럼 이렇게 변하는 교류 전원을 인가했을 때 이 회로에 또는 축전기에 흐르는 전류의 표현은 어떨까? 자, 이번에도 회로 방정식을 이용합니다. 회로 방정식을 쓰면 기전력 장치의 기전력 전압과 그 다음에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은 같은 거죠. 두 합은 항상 0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Q를 갖다가 표현을 남겨놓고 나머지를 이항하면 Q는 C2가 되겠죠. 근데 이 2라고 하는 것은 인가된 바로 교류 전원의 값을 갖다가 써서 C에다가 다시 E0에 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전류를 알아낼 수 있어요. 바로 전류의 정의죠. 전류의 정의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바로 여기 써 있는 시간에 대한 전하량의 변화죠.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이 Q를 갖다가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C하고 E0는 상수값이니까 그대로 나오고 사인 오메가 T를 갖다가 미분하면 네, 오메가의 코사인 오메가 T가 나오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 전류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표현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오메가 C의 E0라고 하는 어떤 값 곱하기에 코사인 오메가 T로 변합니다. 코사인 함수로 변하는 거죠. 전원이 사인 함수로 인가가 되면 이때 흐르는 전류는 코사인 함수로 변화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때에 오메가하고 C하고 E0는 결국 뭡니까? 예, 아마도 이것은 I0 값이라고 즉 맥시멈의 어떤 전류 값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상수값에 대해서 코사인 함수로 변합니다. 뭐 그래프로 간단히 지금 미리 한번 대충 표현을 해보면 요것의 그래프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돼서 코사인 함수니까 이렇게 변할 것이고 여기에 어떤 값을 갖는데 전류, 시간, 여기에 전류 값은 오메가 C 그 다음에 E0죠. 자, 그러면 이 전류값은 오메가 C20인데 C라고 하는 것은 축전기의 캐패시턴스 전기 용량이고 E0는 인가하는 전압이잖아요. 그럼 이 값은 뭐 절대 변하지 않는 값인데 오메가는 우리가 바꿔줄 수 있어요. 뭐냐면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얘가 교류 진동하는 것에 각진동수를 말하잖아요. 얼마나 발전기서부터 회전을 몇 헤르츠로 바꾸느냐. 또 이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뭐 2파이 F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진동이 얼마나 빠르냐에 따라서 진동이 빠르게 되면 전류가 많이 흐른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회로 흐르는 이런 축전기 회로라 할지라도 우리가 오메 법칙에 익숙하다 보니까 오메 법칙처럼 표현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자들의 습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학적인 어떤 변화는 아니지만 식을 한번 이렇게 바꿔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바꿔보니까 어떤 형태가 됐어요? 분모와 분자가 있는데 분자에는 바로 전압, 그럼 분모에는 어떤 값이 나왔죠? 그러면 이 분모는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네,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우리는 XC라고 표현을 했고 이것을 뭐 용량 리액턴스라고 정의를 했는데 의미는 거의 저항과 비슷한 꼴로 즉 오메 법칙처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값이다. 근데 왜 X라고 썼을까요? 그 X는 오메가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XC분의 E0는 결국 뭘 나타냅니까? 네, 전류 I0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I0라고 쓸 수 있고 코사인 오메가 T는 위에 있는 우리 사인 함수라고 하는 기전력 장치의 표현 방식과 비교하기 위해서 사인 함수의 플러스 90도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렇게 하면 코사인 함수가 되잖아요. 이렇게 똑같이 표현 방식으로 바꿔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앞에서 정의했던
XC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 C분의 1이라는 전기 용량 리액턴스이고 이 오메가는 2파이 F이기 때문에 2파이 FC분의 1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잘 따져보면 이것은 우연히 일치가 아닌 것이 되는데 앞에 우리가 저항의 역할을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잘 따져보면 2파이 FC분의 1은 단위가 저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X라고 하는 것은 변하는 축전기의 주가 존재하고 축전기에 인가하는 교류 전원이 주파수에 따라서 변화하는 저항의 역할을 해주는 값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이것을 용량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서 전류와 전압의 관계를 갖다 보려고 하는데요. 전압이 사인 오메가 t로 이렇게 변한다라고 우리가 본다면, 자, 여기처럼 사인 오메가 t라고 변한다면, 전류 i는 코사인 함수로 변하죠. 이렇게 코사인 함수를 변하는데, 이 코사인 함수는 사인 함수에 대해서 얼마만큼 차이가 납니까? 네, 위상이 2분의 파이만큼 뒤서죠. 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뭐 주기로 따진다면 4분의 1 주기만큼 늦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좀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바로 전기 용량 리액턴스 XC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고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값은 네, 바로 오메가 진동수 교류 회로의 주파수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진동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용량 리액턴스는 작아지고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강해진다. 그리고 전압과 바로 유상차가 나는데 즉 전압을 인가하면 그때 맥시멈 값의 바로 축전기의 맥시멈 전류가 흐르는 것은 아니고 바로 네, 4분의 1 주기만큼 뒤늦게 맥시멈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단원이죠. 인덕터 회로와 유도 리액턴스입니다. 앞에서 했었던 축전기 회로와 용량 리액턴스와 같은 패턴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상할 수 있겠죠? 인덕터라고 하는 것은 유도기, 다시 말하면 코일이고 그 코일을 갖다가 교류 전원에 연결을 했을 때 그때의 저항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리액턴스라고 하고 유도 리액턴스라고 정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유도 리액턴스는 아까 했던 것처럼 인덕터니까 L이라는 표현을 하고 X라는 기호를 쓰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유도 리액턴스의 표현 정의는 어떻게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교류 전원에다가 인덕터 하나만 바로 연결했을 때 회로에 인간 교류 전원 2대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럴 때 우리는 앞에서처럼 회로 방정식을 이용하죠. 여기서 회로 방정식이란 바로 네, 교류 전원에서 인가한 공급된 전력, 그죠? 전력이 아니고 전위차라고 하는 것은 인덕터에서 사용된 전압 강화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합은 항상 0이 되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건 전류 I예요. 전류 I. 전류 I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또 마찬가지로 앞에처럼 이항을 해서 표현을 해보면 DI 나누기 DT는 네, 이 제로가 2가 일단은 있을 것이고 여기에 L로 나눠주는 거고 이 2라고 하는 기전력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거죠. 그랬을 때 전류 I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적분을 하기 위해서 DT를 이쪽으로 또 다시 이항을 해주고 DI 전류를 적분하면 시간에 대해서 이 값을 기전력을 적분하면 바로 전류가 되겠죠. 자, 그래서 표현 방식을 갖다가 써보면 전류 I는 네,
i를 적분하고 시간에 대해서 전부 적분하면 i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L분의 E 제로를 갖다가 이 제로를 여기에서 사용했던 기전력의 표현 방식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적분꼴로 바꿨습니다. 이 제로와 L은 뭐 상수기 때문에 앞으로 빼줬고 그럼 아주 간단해졌죠. 사인 오메가 t를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고 음수가 앞으로 나오면서 오메가 안에 있는 t와 관계있는 오메가를 분모로 쓰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됐습니다. 오메가 L분의 2제로 코사인 오메가 t. 자, 그러면 이제 또 어때요? 전류값이 코사인 함수로 변한다는 거죠. 전류값이 코사인 함수로 변합니다. 그런데 이 코사인 함수로 변하는데 마이너스가 쓰여 있어요. 마이너스. 아까랑 또 패턴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앞에 있는 값들이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이 제로 나누기 오메가 1이죠. 그럼 오메가 L을 뭐라고 보면 되겠어요? 오메가 L을 네, 맞습니다. XL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 XL분의 2제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바로 네, 전류 I0, 즉 코사인 함수로 전류가 변하는데 그때 진폭 최대값 I0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코사인 함수. 이번에도 뭐 인가된 교류 전환과 위상이 어떻게 차이 내는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코사인 함수를 사인 함수로 바꿨죠. 자, 그런데 이때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어떻게 됐어요? 오메가 t에서 마이너스 90도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XL을 갖다가 바로 오메가 L이라고 해서 유도 리액턴스라고 정의하고 오메가는 2파이 F니까 2파이 L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단위를 갖다가 잘 분석해 보면 오메가가 나오고 옴이 나오고 따라서 XL도 바로 저항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유도 리액턴스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 결과를 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원래 전압은 사인 함수로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원래 전압, 인간 전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서 구한 전류라고 하는 것은 네, 이렇게 보이죠? 물론 코사인 함수의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쵸? 이것은 사인 함수인데 원래 사인 함수보다 위상이 2분의 파이만큼 앞선다라고 할 수 있죠. 평행 이동에서 2분의 파이만큼 x축 방향으로 시간축 방향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평행 이동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것은 위상이 2분의 파이만큼 앞선다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기가 4분의 1만큼 앞선다라고도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가된 전압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교류 전압이 원래 인가된 게 최대값일 때 이때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는 언제 최대가 되느냐? 바로 네, 앞선 2분의 파이만큼 앞에서의 위상이 최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뭐 종합을 한번 해볼까요? 앞에서 했던 캐패시턴스의 전압에 따른 전류의 값을 갖다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바로 네, 코사인 함수였었는데 여기서 최대값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하는 그런 값이었었다. 이렇게 되겠죠? RLC 회로와 임피던스라는 제목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RLC라고 하는 건 이제 알겠는데 또 임피던스는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앞에서 인덕터와 캐패시터에서의 저항 역할을 하는 XC와 XL을 정의했었죠. 이는 용량 리액턴스 또는 유도 리액턴스라고 하는 것으로서 단위는 옴이었습니다. 임피던스는 이것과 동일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단위는 옴이고요. 인덕터와 축전기의 합, 즉 한꺼번에
L과 C, R이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을 때 그러한 회로에서의 저항을 임피던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새로운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번에는 앞에서 공부했던 것을 연장해서 RLC 회로를 만드는 건데요. 저항의 교류 전원만 연결했을 때, 또는 축전기의 교류 전원만 연결했을 때, 또는 인덕터의 교류 전원만 연결했을 때를 공부했었어요. 이것을 R과 L과 C를 동시에 교류 전원에 연결했을 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어떨까라고 하는 것이 이번 시간의 목표가 되겠고요. 그런 것이 바로 일반적인 전기 회로에서의 바로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RLC를 할 건데 그보다 앞서서 하나씩 단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첫 번에는 RC 회로를 공부하고요. 두 번째는 RL 회로를 공부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합쳐서 세 번째 RLC 회로에서의 전류를 공부하고 우리가 회로를 만들었다는 것은 에너지를 변환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의 소비 전력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 RC 회로인데요. RC 회로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저항과 축전기가 동시에 연결해 있는 회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랬을 때 이 전체를 갖다가 하나의 전체 저항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고 보는 거죠. 그때의 전체 저항 역할을 하는 것을 임피던스라고 하고 우리는 Z라고 표시를 할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임피던스라는 말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R과 C가 저항의 역할을 해주는 그 크기가 달라요. R은 항상 일정한 저항을 갖지만 C는 전류의 흐름에 따라서 그 XC라고 하는 용량 리액턴스가 달라지거든요. 또한 각각의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가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인과 전압의 사인 함수 그래프에 따라서 저항은 동일한 위상을 갖지만 축전기는 2분의 파이만큼 위상이 앞서거든요. 또 이것 때문에 전체 회로에 평균적으로 흐르는 전류값이 또 달라집니다. 그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알아보려고 하니까 한번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저항에 하나만 연결이 되었을 때 전류의 흐름은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전압과 같은 형태를 갖죠. 그때를 우리가 전류를 I의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축전기를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축전기가 있을 때는 축전기는 이렇게 전류가 흐르죠. 그래서 인가된 전압과 위상차가 이렇게 난다는 거죠. 얼마만큼? 네, 2분의 파이만큼 앞선다. 그랬을 경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연결한 경우라는 거죠. 동시에 연결한 경우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가만히 보니까 얘네들은 여기에서 최대, 여기에서 최소, 최대와 최소인 지점이 다르죠. 그러면 최대인 지점은 그 둘 중에 하나, 어딘가가 되겠죠. 전류는 여기가 최대, 그 다음 여기서 전류는 여기가 최대. 즉 축전기와 저항에서 전류의 최대값이 다른데 이것의 합은 아마 그 사이인 아마 요 정도 그죠? 이 사이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요 정도가 최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했던 혹시 기억이 나는지 파동 함수 배울 때요. 파동 소리와 같은 파동을 배울 때 중첩이라는 거 하는 걸 했죠. 그래서 파동 함수를 사인 함수로 표현할 수 있고 중첩을 하게 되면 만약에 이렇게 돼서 두 개의 위상이 같으면 어때요? 보강 간섭으로 해서 네, 점점 그것이 커지죠. 소리가 커지는 현상. 그런 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온 합성된 전류의 값도 사인 함수를 가질 것이고, 하지만 그것이 전류의 최대값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위상 차이는 얼마나 되는지, 전압과 위상 차이는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죠. 그래서 그것을 알아내면 되는데, 표현은 앞에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이렇게 일반적으로 쓸 거예요. 전류가 시간에 따라서 오메가 t 사인 함수로 바뀐다. 그런데 전류의 최대값인 I0는 얼마인지 아직 모른다. 그 다음에 위상차의 파이는 얼마인지 아직 잘 모른다. 그것은 R과 C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다 알아내는 것이 여기에서의 RC별에서 전류의 표현을 알아내는 것이죠. 어, 이 두 가지를 알아낸다는 것은 단순하게 쓰면 이렇게 두 가지를 덧셈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중첩이니까. 그런데 이 중첩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수학적인 식보다는 위상도표법이라고 하는 굉장히 편리한 방법으로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위상도표법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는 여러분들이 전공에서 공부하기를 바라고 여기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갖다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림은 다음과 같이 사용을 합니다. 도표니까 그림을 그린다는 것인데요. 자,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먼저 저항부터 보면 저항은 지금 오른쪽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벡터처럼 화살표로 표시를 했습니다. 저항은 왜 여기 오른쪽으로 X방향으로 그려졌냐면요. 바로 위상차가 0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하고 위상차가 0이냐면 전압가요. 인가된 전압과 동일하게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전압이 높아지면 전류도 많이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기전력 장치와 위상차가 0이고 위상차가 0인 경우를 여기에 X방향을 파이가 0일 때라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위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세타 파이만큼 갖게 되면 얘는 플러스 값을 갖고요. 아래쪽으로 돌리면 마이너스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캐패시터 같은 경우는요. 항상 2분의 파이만큼 뒤서죠. 그러니까 이렇게 2분의 파이만큼 아래쪽으로 그린 겁니다. 자, 이해가 되죠? 얘를 이렇게 수직으로 하면 2분의 파이만큼 XC를 갖게 됩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R과 XC에서 두 개를 피타고라스 정제를 통해서 그 크기, 합성된 크기를 구해보면 그것을 Z라고 해서 임피던스, 전체의 저항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피던스 계산하는 거 쉽겠죠? Z는 루트의 R제곱 플러스 XC의 제곱이 됩니다. 또한 전체 위상 두 개를 합성했을 때의 최대의 전류가 흐르는 곳의 위상은 얼마만큼 되냐면 R에서 C로 이렇게 아니죠. 0에서부터 Z까지의 그 각도 위상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파이라고 해서 둘의 위상입니다. 여기서 가만히 보면 만약에 R 값이 줄어들면요. Z 값이 어떻게 되냐면 R 값이 줄어들면 X는 그대로고 그러면은 이쪽이 되니까 위상이 커집니다. 그죠? 또는 X가 증가하게 되면요. X가 더 증가한다. 그러면 XC가 증가하면 얘도 더 이쪽으로 밑으로 내려가니까 파이 값이 더 증가하게 되는 거죠. 즉 이렇게 볼 수 있어요. R과 C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R이 매우 크고 XC가 매우 작다. 그러면 R이 도미넌트해지기 때문에 회로의 위상은 바로 저항, 즉 전압에서 인가한 위상하고 동일하게 전류가 흐를 것이고 그 다음에 축전기가 매우 크다라고 생각한다면 축전기 쪽에서
더 가깝게 위상이 2분의 파이만큼 먼저 최대가 되는 곳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전체의 값은 2를 갖다가 단순히 더하는 것이 아니라 제곱을 해서 더하는 값이 바로 전체의 저항 역할을 하는 임피던스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이러한 방법이 바로 위상 도표법입니다. 굉장히 쉽게 잘 고안을 해낸 방법이죠. 자, 그래서 위상은 피타고라스 정리로 알아낼 수 있고, 단위는 마찬가지로 옴이 되고, 이때의 I0 값은 Z분의 X2가 Z분의 기전력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전류는 Z분의 2 제로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때 위상차 파이는 탄젠트 파이로 우리가 보통 쓰는데 각도는 탄젠트를 쓰죠. 그래서 탄젠트 파이 같은 경우는 R분의 XC잖아요. 그래서 R분의 XC인데 XC가 음의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XC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위상을 표현하려면 아크탄젠트의 R분의 XC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파이는 아크탄젠트의 R분의 XC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구한 이 두 가지의 값, 하나, 둘, 이 두 가지 값을 어디에다 대입하면, 자,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이 식에다 대입하면 그것이 RC 회로에서의 전류가 됩니다. 자, 어떻게 이해가 되셨나요? 한 번 더 연습을 할게요. 이번에는 RL 회로에서 다시 한번 똑같이 연습을 해볼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네, RL 회로입니다. R 회로도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고, 이 전체에서의 회로에서의 저항 효과를 갖다가 임피던스 Z라고 표현합시다. 이때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표현은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저항이 사인 웨이브고 저항에 의한 전류도 사인 함수고 L도 사인 함수로 나타내기 때문에 RL 회로에서의 전류의 표현도 사인 함수로 표현할 수 있고, 그때의 최대값은 I0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때 위상차를 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I0는 얼마고 파이는 얼마인지 찾는 것이 바로 RL 회로에서의 전류의 표현을 아는 거죠. 그랬을 때는 둘의 동시에 중첩 효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덧셈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보면 제가 제로라고 표현을 했네요. 앞에서는 RL이라고 표현했었으면서, 자, 여기를 저항의 전류 IR이라고 하고, 이거는 인덕터에서 흐르는 전류 IL이라고 하면, 저항과 인덕터에서의 위상차는, 네, 여기도 좀 잘못됐네요. 앞에 거를 복사하다 보니까 그냥 됐네요. 여기가 마이너스다. 그래서 인덕터는 2분의 파이만큼 앞선다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학습했죠.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것을 갖다가 덧셈하는 것은 우리가 위상도표법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위상도표를 갖다가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되겠죠. 먼저 R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했던 대로 우측으로, 그죠? X방향으로. 왜? 위상차가 기전력과 없으니까 바로 여기에서의 파이 값, 그죠? R의 파이 값은 0이다. 해서 이쪽으로 저항 R을 표시하고, 이때 화살표의 길이는 저항의 크기에 비례하게 생각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IL, XL이라고 하는 유도 리액턴스의 값을 갖다가 표시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요? 네,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돼서 전압보다 어때요? 2분의 파이만큼 앞서기 때문에 위상을 갖다가 이렇게 그려주는 게 좋고, 화살표의 길이는 그 XC의 크기만큼 그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파이만큼 이렇게 각도 90도로 앞서서 그려줍니다. 이때에 합성된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Z를 표현하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알아낼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R의 제곱 플러스 XL의 제곱이 되고 루트 값이 됩니다. 이때에 위상 파이라고 하는 것은 탄젠트로 또 알아낼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고, 그러면 이제 전류와 위상을 갖다가 다 찾았는데 전류 값은 네, 임피던스 분의 E0라고 해서 I0를 표현할 수 있고, 여기서 임피던스는 앞에서 구한 저항과 인덕터의 유도 리액턴스의 제곱의 합이다. 그리고 그것의 루트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파이라고 하는 건 탄젠트로 나타낼 수 있는데, 위상은 탄젠트 파이가 R분의 X이죠. XC와는 반대로 여기에서는 이제 플러스 값이니까 플러스 값을 그대로 쓰는 것이고요. 이때 파이는 아크탄젠트를 아까처럼 써주면 되고 R분의 XL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값들을 우리가 찾았고, 어떤 방법으로 해요? 네, 위상도표법으로 찾았고, 이것을 갖다가 어디에다가 집어넣으면 처음에 예상했던 요 식의 일반적인 표현에다가 집어넣으면 바로 RL 회로에서의 전류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RLC 회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RLC 회로입니다. 즉, 자, 그림을 보시면 RLC라고 하는 것은 다 한꺼번에 집어넣어져 있죠. R과 L과 C. 그죠? 자, 다시 한번 R과 L과 C. 이 전체가 이렇게 직렬로 한꺼번에 연결되어 있을 때 전체의 저항 효과를 임피던스 Z라고 또 표현할 수 있고, 이때 전류 I는 어떻게 흐를까? 그때의 기전력 장치는 E로서 E는 E 제로의 사인의 오메가 T라는 표현으로 교류 전원이다. 교류 전압이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I는 어떻게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I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죠. I0라는 값으로 전류 진폭의 최대값을 쓸 수 있고, 위상차는 원래 여기에 기전력 장치에 대해서 얼마나 이 전류가 위상차 파이가 많으냐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I0와 파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방법은 뭐 수학으로 친다면 3개의 사인 함수를 갖다가 더하는 거죠. 이렇게요. 저항에서의 전류와 그 다음에 인덕터에서의 전류와 그 다음에 축전기에서의 인덕터의 전류를 갖다가 전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을 갖다가 계산하기 편리한 방법은 바로 위상도표법이고, 그 위상도표법을 우리는 활용을 하자라고 했을 때 위상을 3개를 우리는 다 써야 되죠. R과 L과 C. 기억해 볼까요? R은 위상차가 0이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그린다? 네, X방향으로 그리고요. 그 다음에 C는 위상차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그린다? 아래로 그리고 L은 위쪽 방향으로 그리죠. 자, 그래서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저는 뭐 편의상 XL이 XC보다 약간 크다라고 해놨어요. 만약에 XL과 XC가 동일하다면 어떨까요? 동일하면 R방향만 남겠죠. 자, 그래서 보면은 이번에도 우리는 이 XL과 XC를 먼저 더해줘서 하나의 합벡터로 표현을 해주고, 그쵸? 이것이 XL과 XC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R은 그대로 놔두고 둘을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하면 그것이 최종적인 임피던스와 위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결과는 어떻게 돼요? 네,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다 한 거죠. 전류값은 어떻게 됩니까? 전류 I0라고 하는 것은 이 임피던스 분의 E0가 되겠죠. 그래서 표현은 다음과 같이 될 것이고요. 여기 E0라고 써야 되는데, 그죠?
그 다음에 파이라고 하는 위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파이는 마찬가지로 탄젠트 파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탄젠트 파이는 R분의 이렇게 L분의 XC, Y값, X분의 Y값이 되고요. 여기에서 파이를 하면 또 아크탄젠트를 붙여서 나타내면 되죠. 그래서 결과로 I0와 탄젠트 파이 위상을 갖다 구했고 얘를 갖다가 우리가 했던 이 식에다 대입하면 바로 RLC 회로에서의 전류가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결과를 보고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면은요. 이 RLC 회로에서 흐르는 전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항의 크기, 그 다음에 인덕터의 용량성 아니죠? 유도 리액턴스, 그 다음에 축전기의 용량성 리액턴스의 크기에 따라서 전체 값이 결정이 되고 또한 위상도 그 전체의 상대적인 크기의 차이에 따라서 상대적인 아니죠. 그냥 크기의 차이에 따라서 어떨 때는 위상이 어, 기전력 장치와 동일할 수도 있죠. 그거는 L과 C가 완벽하게 같을 때. 또 어떨 때는 뭐 인덕터가 임피던스가 크게 되면 인덕터가 많이 큰 만큼으로 위상이 많이 느려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아마 임피던스일 거예요. 우리가 전기 회로 실험을 하거나 우리가 전공을 가서 뭐 대학원을 가서 여기 전자공학과도 많은데 실험을 하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전기 회로 디자인에서 임피던스 매칭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 전기 기구에서는 50ohm의 임피던스 매칭을 많이 씁니다. 교류 회로에서의 저항이 50ohm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뭐 장비와 장비를 물렸을 때 아니면 전선과 전선 아니면 소자와 소자를 물렸을 때 50ohm 임피던스 매칭이 잘 안 맞게 되면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요. 막 반사파도 나오고 파형이 찌그러지고 신호가 왜곡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거기서 사용하는 값이 바로 임피던스고, 결과적으로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교류 회로에서의 저항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단원의 마지막 내용으로서 에너지 변환을 생각을 해서 소비 전력은 그럼 어떻게 표현이 될까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결과가 다 나와 있는데 보고 이해를 해보죠. 어,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소비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에 따라서 P는 VI, EI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E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E는 E0의 사인 오메가 T로 표현을 했었고 I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I는 I0의 사인의 오메가 T의 마이너스 파이로 표현을 했었죠. 여기서 I0와 파이라고 하는 것은 RLC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일단 표현한 방식을 갖다가 두 개를 곱하면 이것이 전력이죠. 그래서 곱한다 라고 하는 것이 옆에 똑같이 나와 있는데 I0 대신에 뭘 사용했습니까? 임피던스 분의 E0를 사용했고 파이는 그대로 놔뒀어요. 그러면 여기 E0를 갖다 묶어줄 수 있어서 Z분의 E0는 앞으로 나와주고 그 다음에 사인과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파이의 곱인데 굉장히 복잡한 게 나왔죠. 이것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파이를 갖다가 분리를 하기 위해서 사코 코사로 바꾼 거죠. 그래서 여기에 사인, 코사인, 코사인, 사인으로 바꿔줘서 이 사인 오메가 t를 곱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바꿔준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교류 전원의 경우 평균적으로 전류가 평균값을 갖다 치게 되고 그러면 값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선 사인 제곱 오메가 t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인 제곱 오메가 t의 평균값은 2분의 1이죠. 근데 사인 오메가 t와 코사인 오메가 t의 평균값은 어떻게 됩니까? 0이죠. 그래서 사인, 코사인, 오메가 t의 평균값은 0이기 때문에 이 뒷항이 전부 다 0으로 날아갑니다. 그럼 남은 것은 2분의 1의 코사인 파이만 남아요. 그래서 이 결과는 평균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2분의 1의 코사인 파이만 남게 되고요.
여기에서 코사인 파이라고 하는 걸 위상으로 가지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파이는 아까 뭐였어요? 위상 도표법에 따르면 혹시 여기에 있나요? 아, 여기에 있네요. 그림을 보면 파이는 Z분의 코사인 파이는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Z분의 R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것을 대입을 하게 되면 코사인 파이에 대한 대입을 하면 네, 굉장히 희한한 값으로 결과가 나왔어요. 2분의 1 i0 제곱 r. 그죠? 그 다음에 2분의 i0 제곱은 또 앞에서 공부했던 RMS 값이 되니까 i 제곱 r. 와, 결과적으로 뭐예요? P는 i 제곱 r이 나왔어요. 우리가 결국 이거는 어떻게 돼요? 평균적으로 직류로 전류가 흐른다고 생각을 했을 때의 소비 전력이죠. 그러면 이 소비 전력 값이 R에만 관계가 됐어요. 그리고 인덕터라고 하는 거나 아니면 축전기에서의 소비 전력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이 나타났어요.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인덕터라고 하는 것과 축전기라고 하는 것은 즉 유도기와 축전기는 회로에서 어떤 에너지를 갖다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걔를 저장해 두는 장치죠. 어, 잠시 저장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축전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기장 형태로 그 다음에 코일 같은 경우에서는 바로 자기장 형태로 얘를 저장했다가 방출했다, 저장했다, 방출했다 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 소비 전력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 얘네들은 전류의 최대 맥시멈 흐르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언제 최대가 되는지가 달라진다는 것 역할이죠. 그래서 전력 손실은 오직 저항에서만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이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또 재미난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적당히 인덕터와 캐패시터의 값을 조절하게 되면 RLC에서의 어떤 특별한 주파수에서 최대의 전류를 흐르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RLC 공명회로라고 하고 안테나라든가 아니면 뭐 수신기, 통신기, 수신기 이렇게 교류 전원의 주파수 전파 발생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원리가 되는데 요거는 다음 영상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5단원 교류 회로와 공명 현상입니다. 5단원의 맨 마지막 단원이죠. 자, 그런데 공명 현상이다라고 한다면 전기 회로에서도 공명 현상이 나타나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공명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 진자의 주기, 그대와 같이 그런 경우라든가 아니면 소리에서 어떤 특별한 소리만 키워준다든지 이러한 공명 현상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모두 정상파 조건을 만족한다. 그런 조건 하에서 어떤 특정한 주파수의 현상만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방금 제가 뭐라고 했냐면 특정한 주파수라고 했어요. 즉, 교류 회로라고 하는 것도 전기 회로에서 전류가 흐를 때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의 방향이 바뀌는 그 진동의 진동수가 있어요. 보통 벽전원 같은 경우는 60Hz의 진동수를 가지고 교류 회로가 만들어지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그 기타의 다른 전자제품에서의 어떤 교류 회로에서는 그런 정도의 60Hz 정도의 낮은 주파수가 아니라 굉장히 높은 주파수의 예를 들어서 뭐 메가헤르츠, 킬로헤르츠, 기가헤르츠의 주파수를 갖는 교류 회로를 많이 쓰죠. 대표적인 것이 핸드폰 또는 지금 뭐 와이파이 이런 것들 아니면 블루투스 이런 것을 통해서 통신을 하게 되면 그것은 어떤 특별한 교류 회로를 만들고 거기에서 특별한 주파수만을 선택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런 특별한 주파수만 잘 전류가 살아남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공면 현상으로부터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선 그러면 공부를 해보죠. 간단한 경우부터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LC 진동 회로의 원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LC 진동 회로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건전지가 있습니다. 건전지, 희한하게도 직류 건전지죠. 거기에서 스위치 회로를 하나 만들고 먼저는 스위치를 이쪽으로 연결을 해서 충전기, 축전기를 통과한 후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회로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하가 모여서 충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충전이 다 완료된 다음에는 여기에 또 다른 회로를 하나 만드는데 하나 안 그렸네요. 좀 지우고 나서 조금 더 그려볼까요? 자, 여기에다가 인덕터를 하나 끼워 놨습니다. 유독이죠. 코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충전이 이제는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스위치를 옮겼어요. 여기로. 그래서 건전지는 이제 필요가 없게 되는 상태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어떤 회로가 되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충전기의 충전이 완료된 상태에서 바로 인덕터 한 개만 연결된 회로죠. 이렇게 봤을 때 인덕터를 L, 그 다음에 축전기를 C, 그래서 LC 회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회로에든지 저항은 있겠지만 저항은 한번 생략하고 무시를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한쪽만 충전된 상태에서 연결을 해 놓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면 여기에 있는 플러스 전하가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전하 쪽, 즉 플러스 극판에서 마이너스 극판 쪽으로 전류가 흐를 겁니다. 흘러서 결국에서는 중성 상태가 되면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유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유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이죠? 유독이는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면 그때 반대 방향으로 유도 기전력을 만들어내는 장치죠. 결국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얘가 충전을 이렇게 해갈 때 여기에서는 바로 유도 기전력이 반대 방향으로 발생을 하는 거죠. 유도 기전력이 반대 방향으로 발생을 하면서 이것은 자기장 형태로 자기장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여기가 충전이 다 되고 나면 얘가 하나의 기전력 장치가 돼서 전류를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내는 또 다른 건전지의 역할을 해준다라고 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굉장히 희한한 현상이죠. 자, 그렇게 해서 얘가 뭐 충전과 방전을 갖다가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LC 진동 회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론적으로 회로 방정식을 한번 써볼게요. 회로 방정식은 큐레이오프 제2법칙이었죠. L과 C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자, 이해하죠? 첫 번째 항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첫 번째 항은 충전기에서의 전이차를 말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무엇을 말합니까? 인덕터에서의 전이차죠. 그 합은 0이다 라고 하는 것을 써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개의 Q라고 하는 변화하는 양과 I라고 하는 변화하는 양을 갖다가 일치시켜 보기 위해서 전류의 정의를 썼어요. 전류는 단시간 동안 흐르는 전하량이니까 I는 dT분의 dQ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미분 형태가 몇 차가 됩니까? dQ에 대한 2차 미분이 되겠죠. 2차 미분 형태로 바꾸어서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에 나와 있는 식이죠. 이런 식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식은 여러분들 어디선가 매우 많이 봤었던 식일 거예요. 1학기 때 여러분들이 조화진동자, 조화운동, 단순 조화운동을 갖다가 공부할 때 많이 했었죠. 그래서 진자의 주기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각진동수, 각진동수를 갖다가 구하기 위해서 이런 식을 많이 이용을 해 봤을 겁니다. 자, 이 두 번 미분에서 자기 자신의 형태가 되는 그러한 2차 미분 방정식인데요. 그때 해는 사인 함수 또는 코사인 함수가 된다라고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 해를 갖다가 이렇게 사인 함수라고 놓는다면 그때의 오메가 값은 LC분의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기억이 잘 안 나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야겠죠.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이렇게 뭐 역으로 해보는 것도 괜찮겠어요. 먼저 QT라고 하는 것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데 얘는 2차 미분 방정식의 해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반적인 표현을 갖는다. 그런데 얘를 갖다가 한번 미분을 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Q를 한번 미분을 하게 되면 Q0의 오메가의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고 이거를 한 번 더 미분을 해보자 라고 한다면 Q0의 오메가 제곱의 코사인은 다시 사인 오메가 T가 될 것이고 글씨를 좀 예쁘게 쓸까요? 자, 오메가 제곱의 사인 오메가 t가 될 것이고 코사인이 사인으로 가면서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두 번을 미분했더니 자기 자신이 꼴이 되었죠. 그리고 이 오메가 제곱이라고 하는 것만 남았는데 그럼 여기에서는 오메가 제곱이 무엇에 해당합니까? 라고 하면 자, 이 식에서 네모나게 치고 있는 식에서 이항을 하면 마이너스 C분의 LC분의 1이 되죠. 자, 그래서 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를 갖다가 전부 다 오메가는 루트 LC분의 1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오메가는 루트 LC분의 1이 되고 LC 회로에서는 이 값이 특별한 간진동수가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L이라고 하는 것은 인덕터의 값이고 C라고 하는 것은 축전기의 값이죠. 예, 인덕턴스와 축전기의 뭐라고 하죠? 축전기의 전기 용량. 네. 그 값으로 우리는 어떤 특정한 진동에 해당하는 진동 전류가 교류 전류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축전기의 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교류 주파수는 늦어지고 그 다음에 인덕터의 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교류 주파수는 늦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빠른 진동하는 진동 회로를 만들고 싶다면 인덕터도 작게 그 다음에 축전기도 작게 그렇게 만들면 굉장히 빠른 진동전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교류, 전류의 진동을 말합니다. 자, 이러한 결과는 예전에 우리가 공부했었던 조화 진동자, 특별히 뭐 용수철 진자라고 한다면 이러한 용수철 진자의 운동 방정식과 동일한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LC 진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데 한번 이것이 진동 현상을 갖다가 다른 측면에서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데 바로 에너지 보존입니다. 먼저 우리가 용수철 진자에서의 에너지 보존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단진자에서의 에너지 보존을 생각해도 좋은데 자, 용수철 진자로 식이 나와 있으니까 해봅시다. 그러면 용수철 진자를 갖다가 뭐 벽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 놓은 상태에서 그쵸? 얘를 갖다 쭉 누려뜨려서 탁 놓게 되면 뭐 여기가 평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x만큼 느려서 탁 놓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x와
X를 갖다가 왔다 갔다 하는 단진동을 하죠. 그때의 에너지를 생각해 보면 이 끝에 있을 때는 2분의 1 kx 제곱의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요 가운데로 오게 되면 포텐셜 에너지는 0이고 2분의 1 mv 제곱의 운동 에너지를 갖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되죠. 이때 보존되는데 뭐 탄성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또는 운동 에너지가 탄성 위치 에너지로 변환된다. 그러면서 에너지 손실이 없으면 끊임없이 얘는 계속해서 운동을 할 것이다. 그때의 진동수는 아마 이 오메가에 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LC 회로에서도 에너지가 변화하는데 에너지 표현이 어땠습니까? 축전기의 에너지 표현과 그 다음에 인덕터의 에너지 표현을 기억하면 되겠죠? 실수로 아까 제가 이미 여기에다가 올려놨어요. 바로 이것이 2분의 1 C분의 Q 제곱이 축전기에서의 에너지 표현이고 2분의 1 Li 제곱이 바로 인덕터에서의 에너지 표현이죠. 자, 이것을 간단한 그래프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자, 이 경우는 뭡니까? 이 경우는 축전기 C의 전기장 형태로 에너지가 네, 가장 많이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는 뭡니까? 이 경우는 인덕터에서 에너지가 자기장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형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시 이 경우는 축전기, 다시 이 경우는 자기장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변화하면서 에너지가 이것에서 저것에서 다시 이것으로 오는 에너지의 변화로 이 주기 현상을 갖다가 다시 이해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류가 반대로 이렇게 자꾸 흘렀던 것은 바로 에너지의 변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는데 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역학에서는 물체의 운동이 바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뀐 것이죠. 근데 전기에서는 전하의 움직임이 바로 전기장의 에너지에서 자기장의 에너지로 변환되면서 그 매개를 바로 전하의 움직임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LC 회로에서의 전류의 세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앞에 LC 회로에서 저항을 갖다가 전혀 무시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RLC 회로를 가져왔고요. 그럼 RLC 회로에서의 전류는 이제는 세기까지도 알아볼 건데 세기를 한번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I는 R분의 V죠. 그래서 R분의 V라고 써야 되는데 여기서 R을 임피던스를 쓰잖아요. 임피던스는 어떻게 여러분들 암기 잘 하고 있습니까? 임피던스는 저항의 제곱 더하기 그다음에 유도 리액턴스 XL 마이너스 XC의 전체 제곱의 루트 값이죠. 그래서 임피던스분의 전압이 바로 전류가 되는데요. 그것을 표현해 보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이 RLC 회로에서의 전류 조건인데요. 우리 전류의 흐름은 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구에 의해서 변할 수 있습니까? 저항은 변하지 않고 전압도 변하지 않으니까 결국에서는 요 XL과 XC의 값에 따라서 전류의 값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전류가 최대로 흐르는 조건을 이번에는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전류가 최대로 흐른다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다면 공명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닐까요? 맞겠죠? 자, 그래서 XL과 XC가 같으면 저 값이 0이 되고 그러면 전류는 최대가 된다는데 그것이 공명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제 바로 나타납니다. 자, XL과 XC를 갖다 놓게 되면 두 개의 부를 좀 반대로 써놓긴 했지만 위랑 아래를 반대로 써놨네요. 두 개는 같다라고 하는 조건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옮겨 놓을까요? 마이너스 플러스 위에 이렇게 썼으니까
자,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정의를 조금 더 써보면 XC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 C분의 1이고 XL은 자, 오메가 L이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오메가라고 하는 것이 어때요? 오메가라고 하는 것이 두 개에서 묶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희한하게 아까 했던 네, 공명진동수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메가가 루트 LC분의 1이 되게 되면 결국 네, 회로에서는 전류가 최대로 흐른다라고 하는 거죠. 음, 즉 공면 현상, 진동 현상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난다라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계속 일어난다. 또 이렇게 교류 전원을 갖다 또 주게 되면 이 교류 전원의 주파수를 요거에 딱 맞추는 거죠. 사인 오메가 t에서 오메가를요. 그러면 얘는 계속해서 그 안에서 소멸 없이 최대한 소멸 없이 전류가 증폭해서 어떤 최대값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진동수를 갖다가 교류 전에서 주게 되면 걔는 죽게 되죠. 예를 들어서 그네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네가 왔다 갔다 하는 것과 동일하게 뒤에서 사람이 밀어줘야 되겠죠. 동일하게 밀어주게 되면 얘는 그네가 어떤 높이까지 계속 잘 왔다 갔다 하겠지만 동일하지 않고 위상을 반대로 밀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탕 밀어주고 오고 있는데 탕 밀어주고 그러면 얘는 금방 소멸해 버리죠. 진동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똑같은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어떤 특별한 진동수, 주파수에서는 전류가 이렇게 커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다른 주파수로 우리가 교류 전원을 주게 되면 걔는 전류가 흐르지 못하고 걔는 죽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진동수라고 하는 건 오메가 각 진동수는 다르기 때문에 2파이 F를 갖다가 써야 돼요. 그래서 표현을 갖다가 더 써보면 이 F0는 공면 진동수 2파이 루트 LC분의 1이라는 값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특별한 LC를 이용을 해서 어떤 진동수를 맞추는 회로를 갖다가 네, 주파수 선택 회로 또는 동조 회로라고 하고요. 이런 것은 안테나에 주로 이용이 된다. 그래서 교류 무선 전파 송수신에 주로 이용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